그날 이후 저는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어린아이의 발목을 덮고도 남을 만큼 깊었습니다. 10살 배기 아이가 기억하는 그날의 산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발이 빠질 때마다 신발 안으로 파고드는 눈의 차가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콧속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기. 아이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손이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손마디가 툭툭 튀어나온 손. 하지만 그 손은 단 한 번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괴이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살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그 손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건 온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꽉 쥔 힘이었다는 것을. 포격 소리는 멀리서 들렸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몸 아래로 눌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등 냄새를 기억합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와 그리고 이름 모를 무언가. 지금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의 냄새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른도 두렵다는 것을, 어머니도 죽는 게 무섭다는 것을 아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함께 피난길을 걷던 이웃집 어른이 어느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어른의 아내가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그쪽으로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 어른은 눈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아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이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사흘째 되던 날 밤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 속에 무릎이 꺾였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배가 고파서였는지, 추위 때문이었는지, 너무 오래 걸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들고 길 옆 바위 뒤로 들어갔습니다. 바람만큼은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감자였습니다. 2개. 손바닥보다 작은 감자 2개. 그리고 천으로 칭칭 동여맨 작은 주머니. 그 안에는 옥수수 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주워다가 나뭇잎을 돌돌 만들어 만든 그릇에 녹였습니다. 불을 피우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을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싯돌을 치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납작한 돌을 찾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눈 녹인 물, 감자를 손으로 으깨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이 없었습니다. 간을 맞출 것도 없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조금 섞어 반죽을 빚고 손가락으로 뜯어 끓는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그 과정을 눈을 반쯤 감고 바라봤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이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그 냄새는 이상하게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어머니가 나뭇잎에 조심조심 떠담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후후 불어가며 받아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소금도 없고 간도 없고 제대로 된 육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풀 끓인 물 같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무언가 몸 안쪽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먹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웅크렸습니다. 바람이 바위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건 우리 고향 음식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고향 음식이 무엇인지, 그냥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포격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아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불꽃은 바람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격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져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소리는 멈췄지만 남겨진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터, 뿔뿔이 흩어진 가족,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개 말을 잃어버린 채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부산 외곽 판자촌,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집. 바람이 불면 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비가 오면 지붕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부두 일을 나갔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아니, 소박하다는 말도 과한 표현이었습니다. 물이 섞인 밥, 된장국, 가끔은 그것도 없어서 물에 소금만 타서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장날이 지난 다음 날이거나 누군가에게 삭바느질 값을 두둑이 받은 날이거나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감자를 꺼내는 걸 보는 순간 아이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수제비를 만드는 날이라는 것을. 감자를 삶고 으깨고 옥수수 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그때는 멸치도 있었고 소금도 있었고 파도 한 줌 있었습니다. 피난길에서 만들었던 그것과 재료는 달랐지만 만드는 손놀림은 같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반죽을 치대고 엄지손가락으로 수제비를 뜯어 냄비에 던지는 동작. 그 동작이 피난길에서의 어머니와 겹쳤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건 아닌데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느낌.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국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엄마, 이거 왜 맨날 이것만 만들어?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잖아. 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그냥 웃음이라고 하기엔 눈주름이 너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좋아서, 맛있어서도 아니고, 쉬워서도 아니고, 재료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게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고향에 갈 수 없으니 고향의 냄새를 부엌에 불러오는 것. 어머니에게 그 수제비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밟을 수 없는 수제비를 먹는 날은 이상하게 밥상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고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 수제비 하나를 씻고 다시 떠서 넣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뭔지 압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오늘도 이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 가족이 아직 함께 있다는 것, 그 음식이 맛있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맛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뜻했는지 묻는다면 네, 압니다. 지금도 그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이가 22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진단도 제때 받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준 마지막 수제비였습니다. 그 전날 밤 어머니가 유난히 오래 부엌에 서 있던 날 아이는 그날 그 수제비를 다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철없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6에 결혼했고 30이 되던 해에 가게를 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위치도 좋지 않은 좁은 골목 안쪽에 새 들어 차린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못 달았습니다. 그냥 나무 판자에 매직으로 써붙였습니다. 수제비, 메뉴도 하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 가게를 냈느냐고 물으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반은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만들었던 것,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 그 조용한 밥상, 그것을 어딘가에 남겨야 한다는 느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밥상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레시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난길에서 만든 것, 판자촌 부엌에서 만든 것, 그건 살아남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한 음식이어야 했습니다. 주인공은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반죽을 바꿔가며 끓여봤습니다. 낮에 가게를 열고 밤에 실험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어김없이 불려앉아 그릇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어때? 남편은 말없이 먹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 것이 더 낫던데. 그 말이 가끔은 서러웠고 가끔은 웃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발견했습니다. 감자를 삶아 으깨는 방식 대신 절반을 생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삶은 감자 반, 갈아낸 생감자 반. 그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반죽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씹히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수제비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쫄깃하게 이가 닿는 느낌,
씹을 때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옥수수 가루에는 볶은 들깨 가루를 조금 섞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깨를 약불에 천천히 볶는 동안 나는 냄새 고소하고 깊고 어딘가 따뜻한 그 냄새. 그 냄새가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날도 들깨 하나 볶으면 집안이 따뜻해지던 기억. 들깨를 식혀 가루로 빻아 반죽에 섞으면 수제비가 뜯어질 때 그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육수는 멸치를 버렸습니다. 멸치 육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깊이가 없었습니다. 북어 머리와 다시마를 함께 끓였습니다. 북어는 2시간을 달였고 다시마는 찬물부터 넣어 서서히 우렸습니다. 거기에 물을 큼지막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그 육수가 완성됐을 때 처음으로 남편이 말없이 2그릇을 먹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참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딱 한 방울. 그릇에 담고 나서 파채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아주 조금. 그 순간 수제비가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완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순간. 그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첫 달에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2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오후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던 아주머니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을 먹고 싶어서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드시고 나서 잠자코 일어나려다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손맛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손님 앞이었으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이튿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3사람, 5사람, 10사람. 그 줄을 보며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보이시나요? 말은 속으로 했습니다. 그 음식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머니의 기억을 흉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을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맛이라는 형태로, 냄새라는 언어로 어머니를 다시 이 세상에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게 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주인공은 알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피난길의 어머니가, 판자촌 부엌의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웃던 어머니가 그 수제비 한 그릇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데 문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고.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17, 많아야 18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꺼지지 않은 눈빛. 배는 고픈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의 눈빛. 주인공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말없이 먹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번째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당혹감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냥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 그것이 배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소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냄비를 씻고 행주를 빨고 바닥을 쓸고 그 반복되는 동작들이 몸에 배어서 머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간. 주인공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가게 문 쪽을 봤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17, 아무리 봐도 18을 넘기지 않은 나이. 키는 성인에 가까웠지만 아직 몸이 자라는 중이었습니다. 어깨가 완성되지 않은 어깨, 턱선이 채 굳지 않은 얼굴, 옷은 낡았습니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 신발은 앞코가 닳아서 하얀 속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 끝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꺼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추운데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도움을 받고 싶은데 먼저 손을 내밀기가 싫은 사람의 눈빛.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의 눈빛.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 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눈빛. 거울에서 본 눈빛이었습니다. 10살의 자신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소년이 멈칫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는 듯, 지금 자기한테 한 말이 맞냐는 듯. 주인공이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주인공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육수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반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수제비를 뜯어 넣었습니다. 파를 다듬었습니다. 그릇을 꺼냈습니다. 국물을 담고 파채를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그 그릇을 들고 나와 소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어색하게, 그러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뜨거운 것을 후후 불지도 않고 먹을 때 나는 소리. 주인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 쪽에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보지 않는 척, 듣지 않는 척. 그릇이 비었습니다. 주인공이 부엌에서 두 번째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없이 소년 앞에 놓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 소년은 잠깐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까지 비웠을 때 소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변성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목소리. 얼마예요? 주인공이 행주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마감이라 버린 거였어요. 그냥 먹어요. 소년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주인공이 소년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공짜로 받기 싫다는 눈빛. 자존심이 배보다 강한 나이.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설거지 한번 해줘요. 소년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면서 한 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녀는 나갔습니다. 주인공은 소년이 앉았던 자리를 닦았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 이야기는 그냥 자존심 살려주려고 한 말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이 왔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 하러 왔습니다. 주인공은 잠깐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엌에 쌓여 있어요. 소년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꼼꼼했습니다. 한 번 씻은 그릇을 다시 들여다보고 덜 씻긴 데가 있으면 다시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행주로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소년이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밥 먹고 가요. 두 번째 말에는 물러서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이 매일 왔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성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 아이였습니다. 부르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면 받아들이고 시키면 했습니다. 주인공도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도우면 밥을 줬습니다. 단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랐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했습니다. 주인공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먼저 달려와 들었습니다. 재료가 떨어져 가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알아서 상을 치웠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르쳐주면 두 번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어떤 날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일하는 거야. 월급 줄게.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만 주셔도 됩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밥만 먹고 사냐? 월급 받아. 소년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소년의 사정을. 아버지는 소년이 어릴 때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돈도 없이. 어머니 혼자 소년을 키웠는데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소년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 소년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고 소년도 울었겠지만 주인공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많이 삭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날 이후 월급을 올렸습니다. 소년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올렸습니다. 소년이 봉투를 받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요? 응. 왜요? 일 잘하니까. 서로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더 일찍 왔습니다. 생활비도 얹어줬습니다. 처음엔 소년이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있잖아. 소년이 멈췄습니다. 주인공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팠어. 그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받아요. 소년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인공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안 보는 척.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됐습니다. 어깨가 완성됐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눈빛.
주인공은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 어머니한테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오래전 거울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나가고 두 사람이 마무리 정리를 하던 때였습니다. 주인공이 반죽을 치대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이리 와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이 반죽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해봐. 청년이 반죽을 받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이 달랐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느끼면서 해야 해. 청년이 힘을 줄였습니다. 주인공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뻣뻣해. 반죽이 숨을 쉬어야 해.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주인공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살살 달래면서 해. 급하게 하면 반죽이 퍼져. 청년이 다시 해봤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생감자 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삶은 감자와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지, 들깨를 볶을 때 불세기와 시간, 너무 볶으면 쓴맛이 나고 덜 볶으면 고소함이 안 산다는 것, 북어 육수 뽑는 법, 찬물부터 넣어야 하는 이유, 다시마 넣는 타이밍, 수제비 뜯는 두께, 손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 청년은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으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적지 마. 손으로 기억해야 해. 손이 기억해야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어. 청년이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기억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수가 텁텁하게 나온 날도 있었고, 반죽이 너무 퍼진 날도 있었고, 수제비가 다 뭉쳐서 덩어리가 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화내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는 것도 배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밤, 청년이 끓인 수제비를 주인공이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 청년이 긴장한 얼굴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어. 청년이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쪽까지 전해졌습니다. 주인공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청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진지해졌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내 어머니한테서 온 거야. 그 어머니는 전쟁통에 이걸 만드셨어. 살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제비 레시피가 아니야. 알지?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주인공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받는 건 그냥 만드는 법을 아는 게 아니야. 책임지는 거야. 이 맛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고, 함부로 바꾸지 말고, 먹는 사람한테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만들어. 알겠어? 청년은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눈을 크게 뜨는 그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다 식겠다. 어서 먹어.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진 뒤 청년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청년이 울었는지 주인공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울음은 혼자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자기 것이 되니까. 남편이 발령 이야기를 꺼낸 건 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비우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남편이 밥상을 앞에 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해외 발령, 3년 계약, 가족이 함께 가야 하는 상황. 주인공은 밥그릇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가게는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접어야지. 어쩌겠어. 말이 짧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말투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투가 가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 남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 대신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방식. 주인공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서러웠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닫을까? 누군가에게 팔까? 하지만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시피는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냥 닫자니 이 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청년을 불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좀 있으면 가야 할 것 같아.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발령, 가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것.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 내가 해볼래?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권리금 같은 거 없어. 가게도 남은 계약 기간 있으니까 그냥 이어받으면 돼. 레시피는 이미 알고 있고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게 어떡해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 레시피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공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찻잔 안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는지 주인공은 알았습니다. 두렵다는 것, 자신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하겠다는 것.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그 두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짐을 다 싸고 가게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열쇠를 청년에게 넘겼습니다. 청년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두 손이 떨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탔습니다. 아이들이 탔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번 봤습니다. 그 좁은 골목 안쪽, 나무 간판, 매직으로 써붙인 수제비. 그게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간판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어른인 척. 웃으려고 했지만 입끝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인공도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면서 주인공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다가 골목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은 앞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남편이 볼 것이었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주인공은 그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일, 아이들 학교 문제, 남편 뒷바라지, 먹을 것을 고민할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달랐고, 식재료가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먹었습니다. 수제비가 생각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만들어 먹으면 됐습니다. 재료도 있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지 않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다른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을 먹으면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수제비 만들어줘.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다른 거 먹자. 왜요? 수제비 맛있잖아요.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아이들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 세월 어디에도 수제비는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도 외식 메뉴에도 메뉴판에서 보이면 슬쩍 눈을 돌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싫다는 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섭다는 것이 가장 가까운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맛이 무서웠습니다. 그 맛을 한번 다시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올 것 같았습니다. 피난길이 올 것 같았습니다. 판자촌 부엌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소년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먼저 피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은 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잊는 게 아니라 덮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억을 꺼내지 않는 것, 건드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위로 새로운 날들이 쌓이고 두꺼워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녀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녀였습니다. 밝고 쾌활하고 할머니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식탁 옆에 앉더니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진짜 맛있는 데 발견했어. 여기 줄 서서 먹는다는데 우리 같이 가자.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전국 줄 서는 맛집 티오피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감자 옥수수 수제비였습니다. 사진 속 그릇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파채가 올려진 모양이, 국물색이. 주인공은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다른 데 가자. 손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기 진짜 맛있다는데. 다른 거 먹고 싶어? 할머니는 맨날 다른 거. 여기 가고 싶은데.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게 먹고 싶다잖아. 손녀는 그날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맛집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장면, 국물을 뜨는 장면, 수제비를 씹는 장면. 주인공은 그 화면에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저 음식 안 좋아해. 손녀가 말했습니다. 안 드셔봤잖아요. 예전에 먹어봤어. 언제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말에 오래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래전 안에 어머니가 있고 피난길이 있고 판자촌이 있고 골목가게가 있고 소년이 있다는 것도 그냥 오래전이었습니다. 손녀는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예약까지 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주인공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 입맛에도 맞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잖아요.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거절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이렇게까지 가고 싶다는데. 주인공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게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내 한쪽, 골목 안으로 조금 들어가는 위치였습니다. 낮인데도 줄이 있었습니다. 10명쯤. 주인공은 그 줄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손녀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빨리 줄 서자. 주인공은 끌려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 넓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10개 남짓. 나무 소재의 인테리어. 단정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공간. 벽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글자가 있었습니다. 차례가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왔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는 눈을 감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를 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주인공은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북어 육수의 구수하고 깊은 냄새, 들깨볶은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오래 끓인 국물의 온기 어린 냄새. 주인공의 발이 문 앞에서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손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적힌 글자가 이제 보였습니다. 붓글 시체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합니다. 주인공은 그 문장을 읽고 눈을 내렸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메뉴는 하나였습니다. 감자 옥수수 수제비.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이즈가 2가지였습니다. 다른 메뉴는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손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좋아하는 것들. 주인공은 들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귀의 절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냄비 소리, 국물 끓는 소리, 수제비 뜯어 넣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나왔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가늘게 파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한 방울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물색이 맑았습니다. 진하지 않고 맑은 색. 하지만 냄새는 깊었습니다. 손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먹어봐요. 식기 전에. 주인공은 손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그 그릇을,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주인공의 손이 멈췄습니다. 먹지 말까 하는 생각이 순간 지나갔습니다. 그냥 국물만 조금 마시고 내려놓을까?
아프다고 할까? 다른 핑계를 댈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내려갔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온기가 퍼졌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몸이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오히려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이 깊이, 이 온기, 이 순서, 먼저 오는 맑은 국물 맛, 그 뒤를 따르는 북어의 묵직함, 들깨의 고소함이 혀끝에서 피어나는 순간, 참기름이 마지막으로 입안을 감싸는 느낌, 그 순서가 그대로였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맛있죠? 주인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할머니 왜요? 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손녀가 당황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주인공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것이 한 숟가락에 거쳤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피난길, 어머니, 판자촌, 소년, 골목가게, 새벽 4시, 갈라진 손, 떠나던 날, 흔들리던 손, 그것들이 전부 이 한 숟가락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적힌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합니다. 주인공은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주인공이 자리에서 조금 몸을 세웠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아니? 손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손녀는 카운터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주인공이 손을 잡았습니다. 밥 다 먹고. 손녀가 다시 앉았습니다. 주인공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냥 한 숟가락이었는데 숟가락이 입술에 닿는 순간 주인공의 손이 멈췄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얼어붙었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았습니다. 그 온도가, 그 깊이가, 그 고소하고 묵직한 뒷맛이 눈을 감지 않았는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어두워진 게 아니라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이 보였습니다. 거친 손마디, 그 손이 꽉 쥔 손, 작은 나무 판자 위에서 끓던 국물, 소금도 없이, 간도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끓였던 그것. 그 냄새가 지금 이 순간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왔는데 그 냄새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늙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박혀있는 냄새는 언제나 그날 그대로입니다. 판자촌 부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삭바느질로 굳어버린 어깨, 그 어깨 너머로 피어오르던 하얀 김, 수제비가 끓을 때 냄비 뚜껑 위로 올라오던 그 김. 아이는 그 등을 바라보며 배고프다는 말 대신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 됐다 하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년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 소년. 다른 신발, 꺼지지 않은 눈빛,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을 내밀었을 때 눈물이 고이던 그 눈. 레시피를 건네던 날 그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받아도 되냐는 듯이, 이게 진짜냐는 듯이,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소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그 표정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던 날이 보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소년. 손을 들어 흔들던 그 손. 어른인 척 웃으려 했지만 입끝이 내려앉던 그 얼굴. 주인공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소년은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유리창 너머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물이 차면 넘치듯이 수십 년 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이 한 숟가락에 터졌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느낌, 오래 얼어있던 것이 녹는 느낌, 그게 눈물이었습니다. 손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주인공은 받아서 눈밑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생감자를 갈아 넣은 그 쫄깃한 반죽이 이 사이에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들깨 가루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북어 육수의 깊고 묵직한 맛. 마지막으로 참기름의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이 순서였습니다. 이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주인공은 그릇을 내려놓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면서 먹고, 누군가는 맞은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평범한 식당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온기 하나로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오래전 그 골목 가게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인공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충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잘 있는지, 이 음식을 만든 게 그 아이가 맞는지. 밥을 다 먹고 나서 주인공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여기 창업하신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어떤 용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인공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만든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사 주소가 적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명함을 받은 날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꺼내서 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손녀가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자꾸 뭔가 생각해요? 그 주인공은 아니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면 뭐라고 해야 하나? 오래전에 가게를 맡겼던 사람인데 이렇게 크게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그 말이 잘 차려입은 회사 로비에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로 바빴을 것입니다. 서로 살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게 서운하냐고 묻는다면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흘째 아침에 주인공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저고리, 아직 색이 바래지 않은 것,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주인공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가자. 본사 건물은 컸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유리로 된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주인공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주인공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아는 분입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보고는 잠깐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인공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장은 솔직합니다. 몸은 기억을 압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황급해진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대표이사님이 바로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층, 15층, 10층. 주인공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층, 3층, 1층.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나왔습니다.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뛰는 것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흔들렸습니다. 정장 재킷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주인공을 봤습니다. 주인공도 그 남자를 봤습니다. 흰 머리가 섞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지고 몸이 무게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서성이던 그 소년의 눈빛, 꺼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멈췄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회장이, 넥타이를 맨 이 남자가 천천히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기억하는 것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보다 빠르게, 이성보다 먼저, 수십 년 전 그 소년의 몸이 지금 이 남자의 몸 안에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남자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게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그 자세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주인공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주인공의 손도 떨렸고 남자의 어깨도 떨렸습니다. 두 개의 떨림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어깨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얼굴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면서 말이 나왔습니다. 끊기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서 저 평생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 밥 한 그릇이, 그 레시피가,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깊은 절이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넥타이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뛰어나오던 흔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때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남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있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재회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다. 잘 살았으면 했다. 밥은 먹고 다녔냐? 많이 힘들었냐? 그 모든 말이 잘 있었어? 세 글자에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웃었습니다. 어렵게 겨우 입끝을 올리며 네, 사장님 덕분에요. 그 대답에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사장님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네, 사장님 덕분에요.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무언가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건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자가 주인공을 안내했습니다. 맨 위층 회의실,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문, 부드러운 가죽 의자, 손이 닿는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 어색했습니다. 남자는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직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래전 그 가게에서도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 몇 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게를 물려받고 나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던 날들, 그래도 레시피만큼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큼은 절대로 손댈 수 없었다는 것. 주인공은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2명이었는데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가게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이게 제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주인공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습니까? 저는 기초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그 레시피가 없었으면, 그 밥 한 그릇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게, 아닙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주인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돈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 포기할까 싶었어요. 근데 그날 가게 앞에 서 있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사장님이 들어와요 했잖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저를 살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흘러가는 세상.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져와서 주인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인공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지분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못 받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회사가 아닙니다, 사장님. 이건 사장님이 만든 겁니다. 아니야. 내가 키운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때 저 안 살려주셨으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주인공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돌려줘야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들이 가치 있었다고, 어머니한테 받은 것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이 봉투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자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소년이, 이제는 이 남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지 않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주인공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주인공은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30살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먼저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이 아프면 걱정하면서도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이웃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손이 터졌습니다. 겨울이면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새벽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손의 통증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크고 남편이 은퇴하고 해외로 떠나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챕터처럼. 하지만 지금 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새벽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고, 그 손이 있어서 이 회사가 있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것, 그 남자의 몸 안에, 그 회사의 메뉴판 안에,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 먹고 있을 수제비 한 그릇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주인공은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기분을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창문 밖에 밤이 깊었습니다. 주인공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감자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가 있었습니다. 들깨가 있었습니다. 북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인공 혼자였습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감자를 꺼냈습니다. 3개, 씻었습니다. 삶을 것은 2개, 생으로 갈 것은 1,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들깨를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약불, 들깨가 천천히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머니의 부엌이 왔습니다. 환영처럼. 아니,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는 환영이 아닙니다. 냄새는 실제입니다. 그 부엌의 냄새가 지금 이 부엌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프라이팬을 잡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저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들깨를 볶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였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감자가 익었습니다. 꺼내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손이 느린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개는 절구에 찧었습니다. 하나는 강판에 갈았습니다. 2가지 감자가 섞였습니다.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 익은 것과 날 것, 그 2가지가 만나면 반죽이 달라집니다. 씹히는 것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걸 몰랐습니다. 주인공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에서 시작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그게 주인공의 몫이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섞었습니다. 볶아서 식힌 들깨 가루를 소량 넣었습니다.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은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하는 것인데 손이 알았습니다. 반죽의 결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치대는 힘이 얼마여야 하는지, 뜯어낼 때 두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손이 다 알았습니다. 북어를 찬물에 넣었습니다. 다시마를 함께 넣었습니다. 서서히 끓였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부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새벽의 조용한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그 판자촌 부엌이 되었습니다. 낡은 냄비, 작은 불꽃, 어머니의 등. 주인공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 부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육수가 끓었습니다. 반죽을 손가락으로 뜯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넣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소리. 수제비가 익으면서 위로 떠올랐습니다. 냄비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그릇을 꺼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채울 수 없는 자리를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주인공의 앞에 하나, 그 맞은편에 하나, 비어있는 그릇,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파채를 올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수제비 2그릇, 주인공은 빈 그릇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북어와 다시마가 우려낸 깊은 향, 들깨의 고소함, 참기름의 얇은 막, 그 냄새들이 층층이 올라왔습니다. 코가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코는 느립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떴습니다. 입술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배가 따뜻해졌습니다. 손끝까지. 아, 이것이었습니다. 이 온기가 수십 년 동안 먹지 않은 것들이 그리웠던 이유였습니다. 수제비를 하나 건졌습니다. 씹었습니다. 쫄깃한 것이 이에 닿았습니다. 들깨 향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 더 씹으면 어머니 맛이 납니다. 더 씹으면 피난길 맛이 납니다. 더 씹으면 판자촌 맛이 납니다. 더 씹으면 소년의 눈빛 맛이 납니다. 음식은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 이 새벽이 혼자였으니까. 그릇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맞은편 빈 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인공은 가끔 그 그릇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릇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펑펑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먹으면서 흘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먹으면서. 눈물이 흘러도 먹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해서 먹는 사람들,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릇이 다 비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냄비에 아직 수제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빈 그릇을 향해. 엄마 이제야 제대로 먹어보네요. 말이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흡수됐습니다. 벽이 받아들였습니다. 냄비가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몸 안에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조금만 더. 냄비 위로 하얀 김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 김이 피어오르다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어머니도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피어오르다가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아직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맛이 아직 혀에 남은 것처럼 어머니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이 부엌 안에, 이 수제비 한 그릇 안에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웃음으로 살아남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밥을 기억하는 모든 자식들에게